자, 쉬는 시간 잘 쉬었습니까? 이제 단어 파트인데 이쪽에 단어 형태론 파일, 형태론. 형태론이다 또는 뭐 어휘론이다, 품사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단어 파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태론이다, 어휘론이다, 그다음 뭐라고 했다지? 품사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형태론의 단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생각나요? 형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한 개념 설명한 적이 있죠. 형태소 뭐죠? 형태는 최소 의미 단위다. 자, 이것을 형태소라고 했죠. 단어는 최소 의미 자립 단위다. 이렇게 해서 형태소는 최소 의미 단위고 단어는 뭐라고 다시 해요? 최소 의미 자립 단위가 된다. 정의됐죠?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론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이제 뭐냐면 품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품사에 기본적으로 품사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품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실 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단어 형성 과정. 에 대해서는 단어 형성 과정 또는 단어 형성 법이다.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죠. 자, 형태소는 최소음이 단위라고 했지.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형태소 분석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영희가 꽃을 샀다. 이 문장의 형태소는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형태는 하여튼 형식적 의미든 실질적 의미든 의미가 있는 것은 다 나누라고 했어요. 그게 형태소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 영이 실제 사람 이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영이. 그리고 이거는 문법적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지. 그 말과 결합된 말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가.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을. 샀다는 몇 개? 샀다 형태소는 사다 있지. 사다, 뒀다, 샀다, 뒀다. 의미 달라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가 사에도 있지. 사다와 또 샀다는 다르지. 과거라는 형식적 의미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 시점이 그 다음에 종결 샀느냐 할 때 문형이 달라지지. 의문형으로. 그러니까 다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형식적. 이렇게 해서 형태소 몇 개? 7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형태소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의미 단위를 형태소로 하는데 형태소에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형식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 이때 형식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자, 최소 의미 자립 단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있죠. 단어라는 것은 우리 국어의 현재 단어는 체연, 자립 형태소, 홀로 쓸 수 있는 말 다 포함해서 자립 형태소라고 해. 자립 형태소. 그래서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현대 국어에서 단어로 취급하는 것이 뭐가 있다? 조사. 조사는 홀로 쓸 수 없지만 여러 단어처럼 단어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서 단어로 취급합니다. 현행 국어에서 조사는 뭘로 취급한다? 단어로 취급한다. 그리고 어간과 어미도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 형태소 모두와 조사, 어간, 어미를 합쳐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꽃을 샀다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조사를 단어로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시작. 영희와 가, 꽃과 을 샀다는 어간과 어미 하나죠. 그래서 몇 개?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 영희가 꽃을 샀다라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5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오늘날 현행 국어에서 조사는 단어로 취급한다. OX. 어간과 어미 합쳐 단어로 취급한다. OX. 어간과 어미는 각각 단어로 취급한다. OX. X. 어간과 어미 합쳐 단어로 취급한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배우면 되겠죠. 자,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품사입니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자, 품사. 품사는 게 뭐냐? 품사는 문법적 성질이. 문법적 성질이 자, 문법적 성질이 같은 것끼리의 묶음. 자, 이렇게 문법적 성질이 같은 것끼리의 묶음을 뭐라고 한다 시죠? 품사라고 한다. 그래서 품사의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품사의 분류 기준이 있는데, 자, 품사원에 대해서는 그게 세 가지가 있어. 체형, 기능상. 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는 몇 페이지 있냐 같으면 80 몇 페이지가 있어요. 9페이지를 지나서 89페이지 맞나? 품사 어디 있을까? 단어 형성 과정부터 제시했나? 자,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몇 페이지느냐? 뒤로 넘겨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97페이지. 교재 97페이지. 교재 97페이지에 먼저 품사부터 나오고 있죠? 97페이지.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품사의 분류 규정. 그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기능, 의미, 형태죠. 자, 기능으로 나눴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냥 문장 내에서 주로 몸이 되는 말, 중요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체언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나왔지? 수식언이다. 이렇게 가죠. 또는 문장과 문장 또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맺어주는 말을 관계연이라고 하지. 관계연. 문장 내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무슨 언이라고 한다? 독립언. 문장 내에서 쓰임을 받는 말을 주로 서술로 쓰이는 것을 용언. 저도 이런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이 있다. 이거 가볍게만 알아보면 돼. 자, 체언은 주로 의미 중심으로 나눴을 때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모아서 명사라고 하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대신하는 것이 뭐다? 시작. 명사를 대신하는 건 대명사. 수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했지? 수사. 그래서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이 대체 참고되겠고. 그 다음에 수식언에 있어서는 주로 용언, 이런 동사나 형용사를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부사라고 하고, 주로 이 중에서 명사를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관형사.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릴 때 있어요. 이 관형사를 영어에서 형용사와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말에 형용사와 헷갈려가지고 체언을 꾸며주는 것을 형용사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잘못된 거야. 우리 국어에서 형용사는 여기 있어.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이고 보통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으로서 영어에서 형용사와 같은 구실을 한다. 이걸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관계는 뭐가 있다 했지? 조사가 있다. 그 다음에 독립언에는 대표적인 것이 감탄사가 있어. 감탄사. 자, 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모아서 뭐라고 하지? 우리가 동사라고 하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한다 했지? 형용사란다. 그래서 명대수 여기까지가 체언. 수식어에는 부사와 관형사. 관계로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용어에는 동사와 뭐가 있다 했지? 형용사가 있다. 그래서 명대수, 부관, 조감도, 홍형. 알겠지? 그래서 오늘날 현행국어는 몇 품사를 적용하고 있다? 9품사를 적용하고 있다. 알겠지? 명대수, 부관, 조감동 해서 9품사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형태 중심 뭐냐? 형태. 잘 알아. 형태 중심은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느냐? 어간과 어미로 나눈다. 그래서 이 어미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배워. 활용. 자, 활용이다.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법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그래서 문장 내에서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문법적인 어떤 관계를 드러낼 때 사용될 수 있는 말.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요.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있다. 이거 세 가지뿐이 없어. 세 가지. 조사 가운데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어. 서술격.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 이다.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이 세 가지만. 이, 동, 형. 알겠죠? 이 세 가지만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번에 어간, 어미 배웠죠?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어의 가변어, 이것을 우리 소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변어라고 그래. 가변어다. 반면에 이 위에는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걸 그래서 불변어라고 그래. 불변어. 활용할 수 없는 것을 불변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 국어에는 품사 가운데는 가변어가 맞아 불변어가 많아? 가변어가 많아 불변어가 많아? 불변어 맞지?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봅시다. 우리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요. 우리 국어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국어는 관형사는 형용사처럼 활용할 수 있다. OX. 관형사는 형용사처럼 활용할 수 있다. OX. 안 되지. 우리 국어에서 오직 활용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서술격사 이다와 동사와 형용사만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해둬야겠어요. 따라서 기능, 알겠죠? 기능 중심으로 시작.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 더 해.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때 요거 조심해. 주의.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주의할 거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가끔 보면 수식언이란 말이죠. 수식언. 수식언이 있고 가끔 수식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수식어. 그 다음에 또 독립언이라고 할 때 있고 독립어라고 할 때 있어. 알겠지? 수식어는 뭐냐? 수식어는 품사 이름이야. 수식어는 무슨 이름? 시작. 품사 이름이고 이 수식어라고 할 때는 문장 성분 이름이야. 조심해야 돼. 문장상에서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야. 기능. 이것은 수식어.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성분. 문장 성분일 때. 독립어는 이것도 마찬가지지. 품사야. 품사 이름이야. 독립언. 뭘로 나눴을 때? 기능사로 나눴을 때 독립언이라는 것은 품사 이름이야. 반면에 독립어는 문장 성분 이름이야. 알겠지? 그래서 독립언이라고 할 때와 독립어라는 말을 또 틀려. 문장 성분이다. 정리됐지? 그래서 주로 독립언이 문장 내에서 독립어 기능을 한다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독립어. 자, 수식언이 문장 내에서 보다 수식어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수식언이 뭔지, 수식어가 뭔지, 독립언이 뭔지, 독립어가 뭔지. 알겠죠? 그것들만 기억을 좀 해보겠다. 자, 우리 국어는 몇 품사? 9품사가 있다. 오늘 현대 국어에 있어서의 품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명사, 2번 부사, 3번 관형사, 4번 지정사. 시작. 지정사는 없잖아.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서술격사 이다 같은 것을 지정사, 그리고 있다 없다 있지 이런 것들을 오늘날은 형용사로 취급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존재사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 근데 지금은 아주 생소해져서 없어졌어. 아예 쓸데없는 말이니까 지금 내가 했던 말들 아예 기억도 하지 말습니까? 무슨 존재사, 뭐 지정사 이런 것들 기억하지 마. 우리 국어의 현행 국어의 품사는 몇 품사? 9품사. 외울 때 명대수, 부관, 조감도, 홍영, 가이도, 홍영. 가변어는 이동형, 가이동형. 나머지 불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동호 한번 외워봐. 시작. 가이동형. 나머지 불변. 이런 식으로 기억해두면 오래 갈 걸로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자, 주요 품사원에 대해서 뭐 요즘에 그 시험이 안 나온 지는 한 2, 3년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명사에 대한 이야기. 알겠지? 명사. 있죠? 이런 것들. 주요 품사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주요 품사. 그래서 주요 품사와 관련돼서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 파트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봐요.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주요 품사 이해와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주요 품사. 자, 주요 품사 얘기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명사가 있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모아서 뭐라고 한다 했지? 명사. 그래서 써놨죠. 우리 교재도.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한다 했지? 명사가 있다. 자, 명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이 있어요. 명사 가운데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요거라도 첫 번째 기억해 둘 것은 유정명사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시작. 유정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정명사라는 게 있어. 가끔 하다 보면 이름을 나오거든. 유정명사. 유정명사는 무엇을 유정명사냐?
감정을 갖고 있다 해서 유적명사라고 그래. 그럼 감정을 갖고 있는 대표형이 뭐가 있어? 사람과 동물. 알겠죠? 사람과 동물. 정말 그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짐승들 봐봐요. 그러죠? 에? 세상에 막 버스랑 트럭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에? 돼지가 뛰어내기도 하고, 뭐 소가 뛰어내리기도 하고, 에? 그걸 볼 수 있잖아. 또는 도살장에 끌려갔던 특히 개들, 에? 그거 보면 가끔 보면 그런 걸 나오잖아. 사람 행인 지나가면 시장 속에 잡혀온 그런 도살장에 끌려온 듯한. 그리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깍들 들어서 막 비비듯이 제발 나 좀 구해달라고, 에? 애원한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가끔 영상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으면, 자, 그들도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러죠? 또 헤어짐이 뭔지. 가끔 그 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가끔 개 주인이 분양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다른 데 새끼들 보낼 때 있지. 근데 6마리를 낳았어. 근데 다 보냈어. 마지막 1마리 남았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새끼에게 손만 가려면 그 막는 거야.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자기 발로. 그 개 손대지 말라고. 왜? 이게 자기 마지막 남은 이 새끼마저 누군가 줄까 봐. 참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본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은 무슨 명사? 유전명사. 그러나 무전명사는 식물이나 무생물은 무정명사.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뭐가 유정명사고 뭐가 무정명사인지 알겠습니까? 자, 맞춤법과 연결돼서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1번 오염수 배출과 더불어서 1번 정부에게 항의했다. 자, 이게 맞춤법 이야기야. 자, 항의했다. 이 문장은 맞다, 틀리다? 나무에게 물을 줬다. 이자, 이 문장은 맞을까, 틀릴까? 자, 1번 정부에게 항의했다. 나무에게 물을 줬다. 맞아, 틀려요? OX, X, OX, X. 왜 그러냐면 각각 1번 정부나 나무는 무정명사에는 에게라는 조사를 쓸 수 없어요. 알겠지? 뭐냐? 얘가 와야 돼. 1번 정부에 항의했다. 알겠지? 나무에게 물을 줬다가 아니라 나무에 물을 줬다. 됐나요? 그래서 유정명사에는 뭘 쓸 수 있고 이거 주고. 그래서 맞춤법과 연결돼서 잘 나왔어. 유정명사에는 부사격 조사 에게를 쓸 수 있으나 무정명사에는 뭘 써야 된다? 예를 써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유정명사는 에게, 무정명사는 예를 쓴다. 이 부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다치? 명사. 두 번째 하나 알아둘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자리명사와 의존명사. 자, 명사는 이것만 알아도 자리명사와 무슨 명사가 있다? 의존명사가 있다. 자리명사와 의존명사. 자, 말 그대로 자리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리명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쓰일 수 없을 때는 무슨 명사? 의존명사라고 한다. 그러면 자리명사와 의존명사의 구별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다음 같은 게 있어요. 예쁜 꽃을 샀다. 자, 예쁜 꽃을 샀다. 예쁜 것을 샀다. 알겠지? 둘 중에 예쁜 것을 샀다.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자, 똑같이 있을 때 예쁜이라는 말은 나왔지? 뒤에 꽃이 나왔고 것이 있어. 자, 그렇다면 앞에 예쁜이나 예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뭘 꾸며줘? 꽃이나 것을 꾸미죠. 네, 꽃이나 것을 꾸미죠.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꾸며주는 말이니까 이것을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한다? 시작. 수식어. 시작. 수식어. 수식어인데 주로 꽃이나 것은 명사야.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 뭐라 하면 수식어 가운데 관형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관형어. 지난번에 배운 적 있죠? 관형어, 관형사형. 자, 그럴 때 관형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쁜이란 말이 관형어고 이것도 관형어야. 자, 그렇다면 이 예쁜 한번 생각해 볼까? 꽃을 샀다. 말 돼야 안 돼? 꽃을 샀다. 말 됩니까? 말 되지. 그러나 것을 샀다. 말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므로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이 사용될 수 있는 말이죠. 이것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존명사. 시작. 의존명사. 그래서 반드시 의존명사는 앞에 뭘 수반한다? 관형어가 수반된다. 그래서 자리명사인지
의존명사인지 구별하는 문제 나오면 관형어를 생략해봐라. 관형어를 생략할 수 있으면 자립명사, 관형어를 생략할 수 없으면 다 같이 의존명사. 알겠죠? 그걸 기억해둬요. 자,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구별은 어떻게 한다? 관형어의 생략 여부. 관형어를 생략할 수 있으면 자립명사, 생략할 수 없으면 의존명사. 그렇게 기억해둬라. 자, 이렇게 해서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립명사 뭐의 차이점 시작. 의존명사와 관련해서 기억해둬라. 자, 이런 것들이 더러 첫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 경우가 되겠죠. 자, 저기 키가 큰 사람이 온다. 저기 키가 큰 사람이 온다. 하나만 더 해줄게. 자. 방 안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라. 방 안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키가 큰 사람이죠. 이것을 사람을 꾸미고 있죠. 자, 방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지. 자, 여기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똑같이 사람이 나왔고 사람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자립명사인지 의존명사인지를 한번 구별해봐라. 시작. 저기 키가 큰 사람이 온다 할 때 사람은 자립명사, 의존명사. 자립명사죠. 생략해도 저기 사람이 온다 말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자립명사. 자, 방 안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라 할 때 이때 한 생략해봐. 말 돼? 안 돼? 방 안으로 사람씩 들어가. 말 안 되지? 그 다음에 이때 사람은 뭘로 쓰인 거다? 의존명사로 쓰인 거다. 정리됐지? 그래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의 구별은 뭘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앞에 관형어의 생략 여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정리됐죠? 자, 그러면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98페이지, 98페이지 보면 의존명사 나오지? 그 의존명사 쪽 종류가 나온다. 의존명사 별 3개 좀 해놔. 더러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주의!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도 엄연히 명사야, 명사. 그래서 형태에서 분류를 한 다음에 의존명사는 실질 형태에서 이렇게 실질 형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해서 실질 형태에서. 자, 자립 여부를 갖고 있다면 이때 의존명사는 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명사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 자립 형태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나 주는 생략해도 돼? 자립 형태소 범죄. 따라서 의존명사는 실질 형태소다, 무존 형태소다, 의존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 범죄 넣어준다. 의존이니까 의존 형태소면 안 돼. 엄연히 명사야. 명사니까 자립 형태 넣어줘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의존명사는 실질 형태소. 자, 뭐다 시작? 자립 형태소 범죄 넣어준다. 이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의존명사는 자, 여기 가요. 의존명사. 반드시 앞에 조건이 있어. 조건. 관형어가 와야 돼. 앞에 반드시 관형어. 관형어 뒤에 쓰인다. 관형어 뒤에 쓰인다. 반드시 앞에 뭐가 온다? 관형어가 와야 돼. 그래서 관형어 다음에 뭐가 온다? 관형어 다음에 의존명사가 온다. 이렇게 기억해둬야겠지. 자, 그 의존명사의 종류에는 그게 4가지가 있어. 4가지 기억해둬야겠다. 의존명사 몇 가지가 있다? 시작. 4가지.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보, 주, 서, 부가 있어. 보편성 의존명사. 보편성 의존명사가 있다. 두 번째, 주어성 의존명사. 주어성 의존명사. 세 번째는 서술성 의존명사. 네 번째는 부사성 의존명사. 이렇게 해서 의존명사는 몇 가지가 있다 나왔지? 4가지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지만 하다 보면 귀에 익숙하게 돼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가운데는 좀 두 번째 듣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들어서 생소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이제 다지고 있는 거니까 내 시간에 돼야 되겠다. 자,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편성 의존명사는 뭘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겠어? 문장 내에서
여러 조사와 결합돼서 격조와 결합돼서 다양한 문장 성분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해. 보편성. 다양한 문장 성분 기능을 한다. 알겠지? 다양한 문장 성분. 다양한 문장 성분 기능. 다양한 문장 성분 기능을 한다. 이것을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해. 대표적인 보편성 의존명사는 뭐가 있을까? 분이 겉대바. 분이 겉대바. 시작. 분이 겉대바. 분이 겉대바가 있다. 대표적인 보편성 의존명사는 뭐가 있다. 시작. 분이 겉대바가 있다. 주어성 의존명사는 주로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만 해요. 주어. 그래서 주어적 성질을 갖는 의존명사를 주어성 의존명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뭐가 있냐? 지, 수, 리, 나위가 있어. 지, 수, 리, 나위. 다 같이 시작. 지, 수, 리, 나위가 있다. 지, 수, 리, 나위. 이해하시겠지? 그 다음에 설성 의존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로 문장 내에서 서술로 기능을 한다. 자, 문장 내에서 주로 무슨 기능을 한다? 시작. 서술로 기능하는 것을 설성 의존명사로 한다. 주로 서술성 의존명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야지? 따름이다. 뿐이다. 터다. 때문이다. 때문. 자, 이런 말들은 주로 뒤에 뭐가 붙어?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가고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따름이다. 뿐이다. 터이다. 때문이다 해서 문장 내 주로 무슨 역할? 서술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술성 의존명사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대표적으로 따뿐 터때. 시작. 따뿐 터때로 외워두면 되겠다. 자, 부사성 의존명사는 뭐냐? 부사성 의존명사는 이 의존명사 다음에 주로 이제 부사성 의존명사는 문장 내에서 부사어를 쓰여. 부사어로 쓰여서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뜻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체가 있다든가 뭐 양이 있다든가 알겠어요? 드체야. 그렇죠? 자, 이런 드체, 양 또는 만큼이 있다든가 알겠죠? 뭐 대류가 있다든가 정의됐나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부사성 의존명사로 쓰이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사성 의존명사다 하면 뒤에 뭐가 온다? 용언이 온다. 뭐가 와? 용언. 그래서 용언이 와서 그 용언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있겠죠? 하나 예를 들읍시다. 자, 봐봐요. 보편성 의존명사라는 게 볼까요? 자, 보편성 의존명사.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보편성 의존명사. 보편성 의존명사는 왜 그부터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는가? 그 중에 아까 보편성 의존명사 대표님이 뭐가 있다고 했지? 분이 겉대바. 시작. 분이 겉대바가 있지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얘기할까? 분이 겉대바 가운데 분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분. 자, 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봐봐. 착한 분이 온다. 착한 분이 온다. 착한 분을 만났다. 착한 분에게 주었다. 할 수 있죠? 착한 분이다. 자, 앞에 만약에 착한을 빼봐. 착한을 빼면 이 분은 홀로 쓸 수 없지.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관형을 갖다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존명사야. 자, 의존명사인데 착한 분이 할 때는 이때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어버려서 오다의 주체가 됐지. 여기는 뭘로 쓰인 거야? 주어로 쓰인 거지. 그렇지? 착한 분을 만났다 할 때는 이때 분은 목적격사 을이 붙어서 뭐가 됐어요? 목적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착한 분에게 할 때는 얘기라는 부사격조사 붙어서 뭘 했다 하지?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고 착한 분이다 할 때 이다는 서술격조사로서 그 말과 결합돼서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지. 이렇게 다양한 격조사와 결합돼서 문장 내에서 다양한 성분 기능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편성 의존명사. 왜 보편성 의존명사인지 알겠죠? 네? 문장 내에서 다양한 격조사와 결합돼서 다양한 문장 성분 기능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네?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한다.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뭘 수반한다? 관형어를 수반한다.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의 생략 여부? 관형어의 생략 여부. 관형을 생략할 수 있으면 자립명사, 생략할 수 없으면 의존명사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어성 의존명사. 주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재도 있겠지만 주어성 의존명사는 지수는 나위. 시작.
지수리, 나위. 이런 지수리, 나위 이러한 것들은 주어성 의조명사. 지수리, 나위가 있잖아. 이 지수리, 나위는 뒤에 뭐가 와? 주격주사 가가 주로 와서 문장 내에서 주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어성 의조명사 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떠난 지가, 할 수가, 할 리가, 그럴 나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로 주격조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조사 붙어서 주로 문장 내에서 주어 기능하기 때문에 주어성 의존명사를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되겠다. 다음에 서술성 의존명사. 아까 얘기했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로 그렇게 할 따름이다. 그렇게 할 터이다. 그렇게 할 터이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되라? 다처럼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문장 내에서 서술어기를 하지. 그래서 특별히 서술성 의존명사. 그러나 뭘 빼면? 앞에 이런 말들을 빼면 이것은 홀로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의존명사. 시작. 의존명사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앞에 수식하란 말 있지? 그 때문이야. 시작. 그 때문이다. 알겠지? 그때 봐. 앞에 이걸 빼면 때문이다. 말 안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관형어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 이것들을 무슨 명사? 의존명사. 그래서 의존명사와 자립명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관형어의 생략 여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요? 부사성 의존명사 하나 더 설명한다면. 부사성 의존명사. 자, 대표적인 게 아까도 있겠지만 여기 있죠? 드체양, 만큼, 대로 있죠? 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워 있습니다. 부사성 의존명사. 그는 하나 쓴다 뭐가 그는 죽은 척 누워 있었다. 그는 죽은 척 뭐했다 시작 누워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죽은 척 누워 있었다 할 때 이 척이라는 말 다음에 뭐가 왔어? 이렇게 누워 있다는 용이 왔지. 그래서 그것을 꾸며준다 해서 이런 의조명사를 부사성 의조명사로 한다. 그러나 이런 부사성 의조명사 역시 앞에 죽은이라는 관형을 빼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는 척 누워 있었다. 말 안 되지? 따라서 의존명사. 됐나요? 이렇게 우리 국어의 의존명사 몇 가지가 있다 나왔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보주, 서부, 보편성 의존명사, 주어성 의존명사, 서술성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가 있는데 이러한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뭘 수반한다? 관형어를 수반한다. 관형어를 생략할 수 없으면 의존명사, 관형어를 생략할 수 있으면 자립명사,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구별은 관형어의 생략 여부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두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요 품사 이해 관련해서 의존명사 상당히 잘 나왔던 문제니까 반드시 숙지해줘야 돼. 이거 나중에 띄어쓰기 할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대명사가 있어. 뭐가 있다 했지?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갖다 대신하는 걸 대명사라고 그래. 여기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 알겠죠?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인칭 대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시 대명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가 있고 뭐가 있다 시죠? 지시 대명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교재 99페이지에 있죠. 지시 대명사는 이것, 그것, 저것 등과 같이 사물을 가리키는 것과 여기저기 같은 처소 있죠. 그러니까 사물을 가리키는 것과 그다음에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지. 처소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해서 지시 대명사 두 가지가 있다. 사물 대명사, 사물을 대신 나타내는 사물 대명사와 됐습니까? 사물 대명사. 더불어 뭐가 있다는 점? 장소, 처소 있지? 처소 대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 대명사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인칭 대명사도 마찬가지죠.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1인칭에는 다 답은 나가 있지. 나나 우리 같은 경우가 1인칭이죠. 2인칭 뭐가 있겠어? 너가 있겠지. 너나 당신이 있겠지. 대표적인 거에. 3인칭은 뭐가 있겠다? 그나 뭐가 있어 닿지? 그녀 있겠죠. 그녀. 또는 여기도 하나 대표로 하는 것이 당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 시험이 나온다면 2인칭에 사용되는 당신과 3인칭에 쓰이는 당신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거. 알겠지? 나올지. 보통 2인칭이야. 2인칭에 사용되는 것은 뭐에 사용되나? 높임과 낮춤에 사용될 수 있어. 높임과 낮춤에 당신을 사용된다. 낮춤에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아니 어디다 대고 당신이라고 그래? 에? 있지? 그때 당신은 낮춤말이잖아. 낮췄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뭐 하는 거지?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우리 가끔 부부지간에도 여보 당신이 하구려. 알겠습니까? 있지? 그때는 예사 높임 형태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당신은 높임 형태로 쓰입니다. 예사 높임 형태 당신이 쓴다. 높임 형태로 쓰이게. 근데 낮춤으로 쓰일 때도 있다.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라고 할 때는 낮춤이야. 그래서 2인칭으로 사용되는 당신은 높임과 낮춤으로 쓰인다. 됐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3인칭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3인칭으로 쓰는 경우가 다음 같은 경우죠. 할아버지는 교재 다 정리해놨어요. 할아버지는 당신, 당신, 할아버지는 당신 손자를 사랑하신다. 당신 손자를 뭐 한다? 시작. 사랑하신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는 뭐에 나왔지? 이때 당신은 할아버지를 대신한 말이지. 따라서 3인칭. 3인칭 극존칭. 3인칭 극존칭.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라는 주어 대신 쓴 말이죠. 이것을 무슨 대명사라고 하냐면 다시 쓰는 말을 대신했다 해서 제귀대명사. 시작. 제귀대명사라고 해요. 알겠죠? 제귀대명사. 할아버지라는 말을 다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대신 다른 말을 쓴 거지. 그래서 제귀대명사. 이때 3인칭 제귀대명사는 어떠한 것이다? 극존칭이다. 알겠지? 극존칭. 아주 높임이야. 아주 높임. 할아버지는 당신 손자다. 어때요? 당신의 말도 여러 줄이 있지. 2인칭으로 쓰일 때는 높임과 낮춤으로 쓸 수 있고 3인칭에 쓰이는 당신은 뭐라고 나왔지? 극존칭 제귀대명사로 쓰인 거다. 여기까지 됐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들어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 당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정리됐죠? 하나만 더 물어본다면 우리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 우리의 의미 영역이 나올 때가 있다. 우리의 의미 영역. 그래서 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청자. 자, 플러스 마이너스 청자. 청자를 포함할 때도 있고 청자를 포함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그 일을 했지? 우리가 안 했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묻는 사람, 듣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지.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소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해야죠. 그때 우리는 뭐야? 듣는 사람도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이 우리가 듣는 사람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른 우리의 의미 영역을 묻는 문제가 더러 출제될 수 있겠다. 알겠지? 가끔은 이제 지문이 주어지고 지문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제시했고 이 우리는 누가 속하는가? 우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 나올 수 있겠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그때 대체로 듣는 사람인지 듣지 않는 사람인지 듣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이용의 문제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영희는 우리는 소포를 갔다. 나는 내 친구 영희, 그 다음에 철수, 명자와 더불어 같이 밥을 먹었다. 자, 우리는 밥 먹는 동안 재미있었다. 그럼 이때 우리 해놓고 우리는 누가 있느냐?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는 아까 같이 밥 먹은 사람 있어 없어요? 그 사람들만 포함되잖아.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건 뭐 읽을 줄 알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다. 자, 이렇게 해서 인칭대명사 이해되겠습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인데 그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파트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 알겠지? 당신에 있어서 특히 극존칭. 그 당신의 쓰임이 다른 것은 뭐냐? 같은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죠? 참고해도 되겠다. 다음에 3월 대명사, 처소 대명사. 이거 간단하죠? 지워 되겠습니까? 3월 대명사 같은 경우는 뭐 이거죠.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건 이것, 그것, 저것 있죠? 이게 3월 대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험에 이것, 그것, 저것이 있겠죠. 됐습니까?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처소 대명사로서 쓸 수 있겠다. 됐지? 처소 대명사로 많이 쓰이는 항상 대명사로 쓰이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란 말도 있지. 여기, 거기, 저기 있죠? 이건 가장 대명사로 쓰이는 것들이라는 것들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대명사라고 한다. 거기는 뭐가 있다? 인칭 대명사와 뭐가 있다? 지시 대명사가 있다. 그 중에 인칭 대명사로서 기억해 둘 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 뭐에 대한 이야기? 당신. 그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간다면 여기, 저기, 거기는 항상 대명사로만 쓰이는 거야. 하나 볼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여기가 우리 집이다. 여기가 뭐다? 시작. 우리 집이다. 이거.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알아도. 그 물건을 여기 놓아라. 그래. 알겠지? 그 물건을 어디다 놔놨지? 여기 놓아라 했어. 그럼 각각 여기와 여기에 품사를 말하시오. 시작. 여기에 품사는 내 뭐라고 했어? 무조건 여기, 거기, 저기는 항상 대명사만 취급해. 그런데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던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체어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체어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중심 기능을 합니다. 조사가 붙어서. 여기는 대명사.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바로 용언이 왔지? 용언이 오니까 이때 여기를 부사로 취급하면 안 돼. 알겠지? 예? 항상 여기, 저기, 거기는 뭐로 취급한다? 대명사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명사예요. 여기는 뭐가 생략됐다 보았다? 조사애가 생략된 걸 본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기, 거기는 항상 뭘로 취급한다? 대명사로만 취급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겠네. 그렇지? 자, 대명사는 무슨 대명사? 시작. 인칭 대명사가 뭐가 있다? 지시 대명사가 있다는 하는 거예요.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 특별히 아까 기억해 둔 가운데 하나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 교재 일단 100페이지 보면 우리의 의미의 사용 방식이 있어 없어? 있지? 그 부분과 그다음 밑에 당신의 의미 사용 방식이 있어 없어? 있지? 그 부분을 체크해 놓고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 두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 파트 좀 정리를 해둬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 나와서 교재 100페이지 날개단 100페이지 날개단 보니까 거기 다음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우리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있지? 우리는 어제 도서관에서. 2번,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자, 청자 포함됐지? 세 번째, 우리도 집에 가서 영화 보자. 청자 포함됐지?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도 이같이 변치 많고 상청하리라. 이거는 그 당시 표기법을 갖다가 중시해서 그냥 표기한 것이니까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같이 변치 말고 많고 상청 홀이라 있지? 그런데 우리는 누굴까 나왔지? 우리도 이같이 변치 말고 많고 상청 홀이라 라는 데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듣는 우리 학자들도, 여기에 있는 우리 학자들도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2, 3, 4는 다 뭐가 포함됐다 나왔지? 듣는 청자가 다 포함된 걸 보지만, 우리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우리는 저도 듣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 너희들 어제 뭐 했어? 우리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알겠어요?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청자는 포함되지 않은 환경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답 몇 번 나왔지? 1번 그렇게 정리됐던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온다면 가끔 나오지 않지만, 가끔 나오지 않는 말이 좀 어폐가 있네. 가끔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말에 대한 어폐가 있다. 소인이라는 말. 뭐가 있다? 시작. 그 옆에 낙에다 해놨지? 소인이란 말, 소자란 말, 소녀란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때 중요할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소인이란 말은 주종관계에 쓰는 말이에요. 주인과 종 가운데 쓰는 말이 소인이라고 그래. 반면에 소자, 소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쓸 수 있는 말.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소녀,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소자나 소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소인은 뭐다? 주종관에 쓰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이 있어 없어요? 바로 홍길동전을 가지고 시험이 나왔는데,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서자 출신이죠. 그래서 어떤 한이 있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갖고 있었지. 어느 날 달밤에 밖에 마당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왔지.
예,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소연하는데 저는 언제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되겠습니까? 그죠? 어찌 너만한 네가 너 혼자더냐 하면서 그걸 반대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예, 소자라고 하지 않고 소인 물러가겠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소자는 말은 대체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쓰는 말이지만 소인은 뭐다 시작? 주종관계에 쓰는 말이다. 그래서 이 호칭의 변화, 알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자와 소인 관계. 알겠죠? 그런 점에서 확인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전 중에 이 시간에는 주로 뭘 배웠다 같이? 형태론 파트에서 형태론의 단위와 더불어서 또한 품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 알겠지? 그리고 품사 가운데 특별히 체연에서 명사와 대명사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알습니까? 5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품사까지 주요 그런 어떤 특징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야 문법에 대한 자신감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법, 국어 문법은 이 형태론부터가 실제적인 문법이고 앞서 얘기했던 의문문 파트는 주로 발음과 관련된 표현이야. 알겠지? 표준 발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리 부분이야. 소리 부분. 문법은 표기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그런 점에서 이 문법 파트는 형태론부터 문장론까지가 국어에 있어서는 합쳐 문법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어 문법을 잘한다는 것은 뭘 잘하는 것이다? 형태론과 문장론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언제라도 국어에 대한 자신을 갖고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알겠죠? 힘들더라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